일론 머스크가 네. 폭발하고 네. 남은 그 잔해들 보면서 어디 네. 보면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갖고 막 이렇게 있는 거 네, 저희도 찍었습니다. 전문용어로 자폭. 네, FTS, Flight Termination System 이렇게. 그러니까 자폭. 맞습니다. 현재 발사 서비스 공급 부족 상황입니다, 이 시장이. 그래서 계약을 할 때 발사 서비스 사업자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계약들을 할 수 있고, 딱 한 가지의 차이는 이란 전쟁이 터지고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투자 기회가 생깁니다. 그럼 넥스트가 어디냐? 에너지 투자구나.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에너지 사업에서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서 부를 쌓는 것을 우리가 결과만 알고 있는데 과정을 한번 보자. 처음 모셨습니다. 이노스페이스의 김수종 대표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이제 한국의 일론 머스크 네. 아닌가요? 한국의 스페이스X. 그렇게 보통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네네네. 뭐 저희는 조금 비슷하다 그러면 오히려 로켓랩 쪽 사업과 비슷하다 보니까 뭐 스페이스X보다는 로켓랩과 비교하는 걸 조금 더 좋아합니다. 근데 또 일론 머스크보다는 성격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 모셨으니까 네. 이제 부드러운 질문부터 좀 어떻게 시작을 할까. 작년 12월에 25년 12월에 네. 한빛 나노를 쏘셨는데 네. 예 어디 갔죠? 산산이 부서져서. 그게 왜 자폭 버튼 이렇게 네. 누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FTS라고 해서 예. 그 비행 종단 시스템을 발사체에 필수적으로 장착을 하게 돼 있고, 예. 비행체가 계획된 궤적으로 가지 않게 되면 지상에서 이제 자동으로. 물리적으로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발사체 내에 있는 화약이죠. 그 FTS가 작동하면서 발사체를 이제 폭파시키는 그런 장치가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자폭. 네, FTS, Flight Termination System 이렇게. 그러니까 자폭. 맞습니다. 이거 웃으면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지난 일이니까. 지난 일이니까. 혹시 그 FTS는 누가 이렇게 버튼으로 네. 누른 거예요? 지난 발사 때는 누르진 않았고요. 예. 저희가 이제 발사장이 브라질에서 발사를 했었는데, 거기에 발사장 운용의 주체는 브라질 공군이고요. 그쪽에서. 그리고 저희는 발사 준비와 런치 캠페인, 이제 발사를 수행을 하고, 그런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의 그 작동 권한은 브라질 공군이 갖고 있었고요. 브라질에서 발사하셨으니까. 네. 그런데 지난 발사 때는 사전에 협의된 것이 이제 지상에 낙하를 해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FTS는 작동하지 않고 최대한 기술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회수해야 되니까. 네네. 그런 좀 사전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지상에 떨어짐과 동시에 이제 버튼을 누르기는 했습니다. 그거는 파편 같은 것들을 이제 나중에 회수를 할 때 화약류가 있게 되면 이제 회수 인원에게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에 화약류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상 낙하 후에 브라질 쪽에서 작동을 시키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저도 이제 웃으면서 그냥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내 자식 같은 발사체일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솔직히 좀 심정은 어떠셨어요? 근데 필연적으로 발사체는 잘 만들어서 잘 보내야 됩니다. 잘 만든 자식을 끌어안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보내면 좋은데 지난번에는 잘 보내질 못하고 다시 되돌아왔죠. 그 원인이 밝혀졌죠. 네. 무슨 뭐 밸브 뭐 관련 거라고. 하이브리드 로켓의 일부 부품인 이제 연소관 조립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그 연소관 조립체 안에서 실질적으로 연료와 산화제가 연소가 되면서 내부에 고온 고압이 형성이 되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잘 이렇게 기밀이라고 하는데 밀폐가 되면 그게 힘으로 발현이 되면서 비행을 하는데, 그 밀폐가 이제 깨지면서 기밀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연소관이 파열이 되면서 비행 종료를 했었던 상황이죠. 저 같으면 자꾸 그거 꿈에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 기밀, 그 부품, 네. 그 밸브 그거 제대로 좀 잘 막아놨더라면 계속 생각날 것 같은데. 네. 대표님도 인간이니까 네. 사람이니까 네. 어떠세요? 발사 직후에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거기에 매몰돼서 이제 시간을 오랫동안 연연하게 되면 사실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비행을 하는 과정까지 오는 그 과정에서 뭐 엔진을 개발하고 각각의 부품을 개발하고 또 발사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무수히 많은 이런 실패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여기까지 아예 올 수가 없습니다.
혹시 대표님 남몰래 네. 눈물 흘리시거나 뭐 직원들 막 그런 사람들은 없었어요? 막 좀 있죠. 소주 마시고 막 네. 뭐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잠깐 과정에는 그렇지만 또 저희가 저희 회사 내부의 어떤 뭐 DNA라고 하면은 그걸 빨리 극복하고 또 빨리 시도하는 그런 게 저희의 장점이고 그래서 지금도 분석된 원인을 열심히 좀 개선하고 있습니다. 왜 그 되게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네. 그 분해된 막 이렇게 폭발하고 네. 남은 그 잔해들 보면서 어디 뭐 네.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갖고 막 이렇게 있는 거. 네. 그 비슷한 장면도 아마. 저희도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도 보면 예전에 스타쉽이었나요? 처음에? 폭발했을 네. 때. 그것도 이제 그 FTS 아마 자폭이었을 텐데. 네. 그러고 나서 그 스페이스X 직원들이 그 우주센터에 모여가 막 환호성지로 막 박수치고 막 이런 장면들 되게 화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네. 그게 저도 막 물어보니까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다라는 마인드라고 하는데 네. 이게 대표님 입장에서는 저게 다 돈이고 저게 다 시간이고 저게 다 피땀 눈물인데 네. 혹시 이해가 가십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내부 임직원, 이 기술 개발에 참여했던 임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패라기보다는 기술적으로 보면은 꼭 비행 시험을 통해서만 검증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필연적으로 지상에서 이제 대부분 가장 최선을 다해서 검증을 많이 하지만 비행 시험을 하기 전까지 검증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패에 대한 불확실성이 필수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비행 시험이 뭐 조기에 실패를 하던 마지막에 실패를 하던 어쨌든 그건 성공까지 가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갔다. 뭐 예를 들어 뭐 이륙했다. 뭐 10초 비행했다. 1분 비행했다. 뭐 1단과 2단을 분리했다. 이런 기술적 마일스톤들을 달성하는 데서 오는 그 성취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저는 이제 상장사 대표이고 그렇죠. 저희에게 투자를 한 많은 일반 투자자분들, 그렇죠. 기관 투자자 이런 분들 또 많은 정부나 이런 연구기관의 이해관계자들 이런 분들의 이제 도움과 노력을 생각을 하면 사실 마냥 그거를 자화자찬하면서 그렇죠. 자축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결국은 쏴봐야 아는 거예요. 네, 네. 이런 거 여쭤봐야 됩니다. 그래도 상장사 대표시니까. 혹시 그 한 발 쏠 때 네. 이번에 한빛나노 네. 쏘실 때 그 비용이 한 얼마 정도 들었던 거예요? 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현재 뭐 발사를 위한 운송, 발사 운용, 그다음에 발사체를 순수하게 제작하는 원가 뭐 이런 걸 다 따지면은 뭐 한 3,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3, 40억? 네. 그래도 생각보다는 네. 많이 들지는 않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상대적으로 작은 이제 소형 발사체다 보니까 그 정도 비용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적은 비용으로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제 키워 나가실 테고. 네, 저희가 대외적으로 뭐 이렇게 공개한 게 3가지 사이즈의 발사체가 단계적으로 이제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인 이제 한빛 나노 발사체를 그래서 나노예요. 네, 나노, 마이크로, 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성공했으면 좋겠으나 네. 그 실패 소식 이후에 뭐 주가도 좀 많이 영향을 받았었고 네. 진짜 많은 막 얼굴들이 스쳐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회사로도 전화 많이 오겠지. 뭐 막 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네, 네. 그 보니까 이번에 총 8개의 위성, 그 고객사 어떤 뭐 제품들, 그러니까 우주로 배송해야 되는 것들이 실려 있었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위성이 5개, 그러니까 발사체와 분리되는 위성이 5개고 발사체와 함께 비행하면서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비분리 탑재체가 3개, 이렇게 해서 총 8개였습니다. 그게 뭐 브라질 것도 있고 인도 네. 고객사 것도 있고. 네. 혹시 그거 어떻게 뭐 물어주셔야 됩니까? 뭐 보험을 들어놓으셨나요? 그나마 다행인 게 현재 발사 서비스 공급 부족 상황입니다, 이 시장이. 그래서 계약을 할 때 발사 서비스 사업자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계약들을 할 수 있고 그래요? 현재 한 계약들은 전부 실패를 해도 보상해주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다 하고 있습니다. 면책 조항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발사 서비스 아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네. 그만큼 뭐 쏘아 올리려는 기업들이나 네. 국가들은 많고 위성을 비롯해서 많은 우주 화물이죠. 말하자면 우주로 가고자 하는 그런 탑재체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비즈니스가 이제 점점점 활성화되고 있고 생태계가 구축이 되면서 그런 수요가 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발사 서비스 공급 사업자가 매우 제한적이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서비스 사업자도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전쟁 상황이나 국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시장에서 좀 배제를 당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쪽이나 그렇죠. 네. 중국 쪽이나 네. 아예 그냥 배제가 되는 나라들이 있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민간 우주 발사체 기업은 몇 군데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 세보자면 개발 단계나 뭐 사업 단계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개발 과정까지 포함하면 한 60여 곳 정도? 전 세계 네, 맞습니다. 중국, 러시아 포함해서요? 아니, 포함해서입니다. 네. 그러면은 상용이 가능한 데는 네. 진짜 우리가 알만한 몇 군데. 중국은 약간 공개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는 예. 한데 중국이 거의 지금은 미국과 대등한 수준, 상업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도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배제가 되고 있어서 중국 내수 위성만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약간 특수한 서비스 공급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유럽의 위성, 뭐 북미, 남미, 뭐 아시아권에 있는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결국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발사 서비스 기업으로는 뭐 대형 발사체는 스페이스X, 소형 발사체는 로켓랩, 그 외에 뭐 미국의 ULA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간헐적으로 발사하는 유럽의 아리안 발사체, 이런 그 다음에 인도의 이스로에서 발사하는 발사체 이런 정도가 현재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노스페이스는 예상하기로는 뭐 세계에서 몇 번째의 뭐 민간 기업이 되겠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저희가 뭐 이렇게 공표하기는 어렵지만 그 1년에 한 번씩 이 마켓 리포트를 우주산업 마켓 리포트를 내는 그 노바스페이스라는 곳이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매년 그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서 단계적으로 보자면 이제 뭐 엔진 개발 단계, 그다음에 준궤도 비행 시험 단계, 그다음에 궤도 발사 단계,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상업 서비스를 한 단계, 그냥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네. 해서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서 봤을 때 중국을 배제하고 현재 상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은 한 3곳 정도 추려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곧 상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군이 한 3곳 정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좀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전 세계 6분의 1이에요? 뭐 개수로? 네, 개수. 거기에 이제 뭐 어느 시점이냐도 좀 다르고 발사체 스케일도 좀 다르기는 한데 일단 그런 마일스톤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그 정도 순위의 성과를 저희가 내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스페이스X는 너무 이제 압도적이고 네, 네. 그 다음은 그러면은 세컨 티어에서는 네. 좀 어떻게 뭐 발사 횟수나 사업적 성과를 보면 로켓랩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이 파이어플라이, 그 다음에 최근에 성공 사례를 많이 내고 있는 블루 오리진 정도가 이제 미국 기업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도의 이스로가 발사하는 그 이스로는 이제 정부 기관인 인도 네. 우주국이니까 이스로 그 정도가 실제 이제 상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로 다뤄지고 있죠. 그러니까 순수 민간 기업으로서 그렇게 다뤄지고 있어요. 이노스페이스 앞에는 몇 없네요. 뭐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하면 현재는 그렇습니다. 대표님도 혹시 네. 화성 가고 싶으세요? 사무실이 근데 경기도 동탄 그 화성. 네, 그래서 그 질문을 많이 받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미 화성에 가 있고요. 네. 버스크보다도 빨리. 예. 네. 근데 어쨌든 저의 일차적인 사업의 목표는 네. 지구를 중심으로 한 발사 서비스 제공이 일차적인 목표고 그 다음은 이 발사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그 외에 우주산업 밸류체인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우주 플랫폼 기업이 되는 게 일차적인 목표이고요. 그래서 뭐 화성을 간다, 달을 간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미션이 될 수는 있지만 사업 목표로서는 우주 플랫폼 기업이 되는 게 최종적인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당장의 목표로는. 네. 또 이노스페이스의 강점 중에 하나가 네. 액체 고체, 네. 또 하이브리드 로켓이더라고요. 네. 이거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어떤 네. 기술인지 좀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제 로켓이라는 로켓 엔진이죠. 로켓 엔진이 발사체에 힘을 제공해서 비행을 발사체가 하게 되는데 이 로켓 엔진이 작동하는 곳이 우주고요. 우주에는 공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켓 내부에는 연료뿐만 아니라 공기 역할을 하는 산화제를 네. 같이 탑재를 하고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불을 붙여서 연소를 시켜서 이제 추진력을 얻게 예. 되는데요.
이때 연료와 산화제가 모두 액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액체 로켓, 이 모두가 고체로 이루어져서 미리 잘 섞어서 굳혀 놓으면 고체 로켓.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액체 로켓은 둘 다 액상이기 때문에 작동을 하기 위한 엔진이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 제작 비용이 많이 들게 되겠죠. 대신에 자동차로 따지면은 연비라고 하는 그 연비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비추력이 가장 높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고성능을 낼 수 있는 엔진이면서 또 액상으로 저장되어 있는 연료 산화제 양을 조절함으로써 엔진의 그 힘의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많은 발사체에서 액체 로켓 엔진을 기반으로 발사체들을 만들어 왔고요. 고체 로켓은 이미 고형으로 되어 있는 연료 산화제를 굳혀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화약류와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발사 명령을 내리게 되면 바로 그 즉시 충전 시간이 필요 없이 바로 즉시 발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미사일 시스템에 많이 적용이 되었던 기술이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적용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로켓은 연료와 산화제 중에 연료는 고체 연료를 쓰고요. 산화제는 액체 산화제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액체 로켓과 비교하면은 구조가 단순하면서도 액상으로 저장되어 있는 산화제의 양을 조절하면 힘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으면서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발사체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충분히 달성 가능하면서도 좀 싸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액체랑 고체의 장점을 같이 붙일 수도 있고 네. 하이브리드 카가 연비 좋은 것처럼 하이브리드 로켓도 네. 가성비가 또 좋은 거예요. 이게 장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만 얘기를 하면 장점을 합쳐놓은 로켓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는 단점만 합쳐놓은 로켓일 수도 있어요. 뭐 장점적으로 얘기하면 액체보다 싸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대신에 고체보다는 또 복잡하고 무겁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로켓일 상대적으로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갖추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발사체 업체들이 엔진 하나의 종류를 개발하는데도 네. 엄청나게 많은 시간, 인력,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엔진을 만들어서 보통 1단, 2단 뭐 이렇게 구성되는 발사체에 그 동일한 엔진들을 많이 적용을 하는데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장점들 때문에 하이브리드 엔진을 발사체 1단에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위에 그 2단 또는 3단 거기에는 메탄 엔진, 액체 로켓인 메탄 엔진을 현재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엔진, 서로 다른 종류의 엔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발사체 기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누리호는 그냥 액체 네. 엔진이었던가요? 연료는 이제 케로신을 사용을 하는 액체 엔진으로 1단, 2단, 3단을 다 구성하고 있죠. 크기로는 그 한빛 나노랑 네. 누리호랑 한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수송 능력으로 보자면 한빛 나노는 위성 90kg 정도를 나를 수가 있고 예. 누리호는 이제 1.5톤에서 1.8톤 정도를 수송할 수 있는 중형급 발사체라고 볼 수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났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한빛 나노 그 다음이 또 이제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마이크로, 네, 미니 네. 또 이 단계로 또 이제 가셔야 되니까. 네, 2023년 3월에는 한빛 TLV라는 네, 걸 먼저 쏘셔서 이건 성공을 하셨어요. 네, 네. 이건 좀 어떻게 차이가 많이 났던 겁니까? 3년 정도. TLV가 이제 시험 발사체라서 실제로 이제 궤도까지 도달하는 발사체는 아니고 보통의 발사체는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해서 2단 이상으로 구성이 네. 됩니다. 네. 2단, 3단, 4단. 그런데 저희 한빛 나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단의 하이브리드, 2단의 메탄을 사용하는데 이걸 한 번에 이제 비행 시험을 통해서 검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 구성품이 많을수록 실패에 대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이거를 좀 마일스톤을 쪼개서 검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발사했던 한빛 TLV는 1단 엔진만을 이용해서 1단 엔진의 작동을 비행을 통해서 검증을 했던 그런 시험이었죠. 그러니까 스페이스X도 애초에 뭐 스타시간 얹혀놓지 않고 추진체만 일단 쏘아보고 네. 왕복시키고 하듯이 네, 맞습니다. 추진체만 가지고 1단만 가지고 네. 또 그 이노스페이스의 어떤 뭐 차별화 전략 중에 하나 이제 보니까 고객의 제품을, 그러니까 우주 화물을 원하는 궤도에 내려드립니다 이거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택시에 뭐 이렇게 네. 합승시킨다는 거예요. 원하는 궤도에 먼저 여기 내리시고요. 우리 네. 좀 더 가서 다음 고객 내려드릴 이게 네. 되는 거예요.
스페이스X와 로켓랩의 사업 구조를 좀 비교를 해보면 네. 스페이스X는 한 번에 그 대형 발사체다 보니까 이 발사체가 한 번에 나를 수 있는 화물의 무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광받고 있는 소형 위성들을 실을 때 수십 기를 동시에 이제 모아서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성별로 가고자 하는 목적지 궤도라고 하는데 네. 이 궤도는 이 지구를 도는 각도와 그다음에 지표면으로부터의 고도 이 두 가지로 정의가 되는데 네. 위성별로 목적에 따라서 이 가고자 하는 궤도와 고도가 다른 결국 목적지가 다 다릅니다. 네. 그런데 목적지가 다 다른 위성을 수십 기를 모아서 예. 발사를 하다 보면 결국은 거기에서 가장 돈을 많이 낸 가장 큰 위성을 나르고자 하는 고객이 지정한 궤도로 밖에 못 갑니다. 전세버스처럼.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선 버스죠. 내가 정해서. 그 주고객이 정한 노선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돈 적게 낸 사람들 일단 그 손이 먼저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고객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그냥 따라갈 수밖에 비슷하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관측 위성이라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궤도보다 만약에 고도가 높다. 그러면 해상도가 떨어집니다. 이런 손실을 감수하고 가격이 싼 이유 때문에 탑승을 하는 거죠. 난 좀 먼저 내려야 되는데 돈 네. 많이 낸 사람 때문에 더 올라가야 되고. 유사합니다. 네. 그런데 로켓랩은 예. 말하자면 전세 개념입니다. 고객 한 명만 통으로 다 전세 내서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곳에 내 위성만 싣고 가자. 그러면은 발사체가 작으니까 네. 키로당 단가는 비쌉니다. 스페이스X와 비교하면. 그런데 대신에 그러한 사업적 목적, 기술 개발 이런 목적을 볼 때 그런 걸 원하는 고객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고객은 이런 소형 발사체를 선택을 하죠. 그렇다 보니 뭐 이렇게 비교할 때 스페이스X를 버스와 같은 개념. 네. 싸지만 한 번에 많은 고객을 태우니까 내 집과 멀리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서비스고 로켓랩의 소형 발사체는 조금 가격이 비싸지만 택시처럼 내 집 앞에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로켓랩과 같이 소형 발사체를 이용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미니버스 정도 되는 겁니까? 택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택시. 그러면은 가다가 먼저 내려주고 더 가서 내려주고 이게 또 기술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한빛 나노 같은 경우에 1단에는 하이브리드 엔진을 쓰고 2단에 메탄 엔진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사실 하이브리드 엔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장점이 있으면 하나의 엔진으로 1단, 2단 모두를 구성하면 뭐 가격도 싸고 빠르게 만들 수 있고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는 않는 이유는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위성 하나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것은 가능한데 최근에 이제 위성 고객들의 요구가 말씀하신 대로 중간 이렇게 떨어뜨려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상단 엔진, 최종적으로 위성을 투입하는 상단 엔진은 엔진을 켰다 껐다 이걸 여러 번 반복해서 하고 정확한 힘을 내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측면에서는 하이브리드 엔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는 메탄 엔진을 적용해서 1단 엔진에서는 원가 절감이나 이런 제작 기간을 줄이는 장점을 살리고 상단 엔진은 메탄을 적용하면서 고객의 요구는 충족시켜주는 이런 형태로 발사체를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서 가다 서다 하면서 먼저 내려드리고 맞습니다. 다음 고객은 조금 더 가시고 벨 누르시고 내리기 전에. 신기합니다. 25년 말 발사도 브라질이었고 23년 3월 발사도 브라질이었어요. 꼭 이제 브라질 거의 지구 완전 반대편이잖아요. 거기까지 가서 하시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처음에 23년에 이제 발사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사실 저희가 회사 설립을 2017년에 했고 그 이듬해부터 저희는 발사장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민간 기업이 쓸 수 있는 발사장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구축을 하고 있긴 한데 그렇다 보니 저희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비행 시험은 국내에서 할 수가 없는 여건이었고 그래서 이제 해외 발사장을 구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저희는 이제 상업 발사를 하면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이 발사체의 경우에 동일한 발사체를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발사할 때와 브라질에서 발사할 때 화물 수송 능력을 비교를 하면은 브라질에서 발사할 때 30% 이상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어떤 게 늘어나요? 예를 들어
발사체는 지구 자전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 그만큼 발사체 내부에 연료를 덜 실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 지구가 도는 방향으로 같이 쏘게 되면 이렇게 네. 지구 중력 때문에 자전력 때문에 그러니까 자전력 때문에 맞습니다. 오. 네. 그러면 연료를 덜 실으면 그냥 연료 비용을 절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발사체는 연료도 무게거든요. 연료를 덜 실으면 그만큼 위성을 더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동일한 발사체로 동일 발사 횟수에서 매출을 더 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네. 브라질에 있는 지구도 자전을 하고 한국에 네. 있는 지구도 자전을 하는데 네. 어떤 차이예요? 지구를 살펴보면 구형이고 네, 네. 브라질의 발사장은 적도에 가깝습니다. 아. 그 말은 원주가 가장 큰 위치니 원심력이 자전력이 가장 센 곳이죠. 예, 우리나라- 과학 시간에 졸아가지고 제가 우리나라는 그래서 발사장을 남쪽으로 가는 이유가 적도에 가까운 쪽으로 가서 발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거기에서는 비용도 좀 낮출 수 있고 네. 화물 더 많이 실을 수 있고 네. 연료는 좀 적게 할 수 있고.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브라질에서 이제 발사 그 유튜브에 영상이 있던데 네. 그러면 그 발사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크기가. 네. 한 몇 미터 정도 되죠? 요번에 이제 저희 계획에서는 제일 작은 발사체인데 이 경우 직경이 1.4m, 네. 길이가 22m 정도 됩니다. 22m짜리. 네. 뭐 그러면- 참고로 로켓랩이 지금 발사하는 일렉트론이 직경 1.2m에 길이 18m. 그래서 일렉트론보다 조금 더 큰 발사체. 한빛 나노가 더 네. 컸던 거예요. 네. 그럼 그 22m짜리를 세종에서 조립을 해서 브라질까지 운송을 하는 거 아니에요? 브라질에서 만드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다 만들고요. 다 시험을 한 다음에 발사체 완제 조립까지 다 합니다. 예. 저희 사업장에서. 그 다음에 운송을 위해서 6파트로 분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에 적재를 하고 해상 운송을 해서 그 발사장에는 조립동만 있습니다. 6개 모듈화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그러면 설계하실 때도 이거 네. 해상 운송하는 거 다 염두에 두고 네. 이게 택배 박스에 어떻게 넣을 건지 네. 분리할 수 구상을 있도록. 해서.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는 이런 국내 발사체 기업으로서의 여러 가지 한계, 아까 발사장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 그다음에 국내 발사를 했을 때 경제성을,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해외 발사장 구축을 처음부터 이제 준비를 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해상 운송을 필수적으로 설계 단계부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국내 민간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자체 발사장이 있었다면 네. 애초에 6등분 할 계획을 짜지 않았어도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아마 시험 발사 때까지일 거고, 예. 사업화 단계까지 가면은, 이게 상당히 좀 되게 중요한 점입니다. 사업성 측면에서. 그래서 저희는 브라질뿐만 아니라 호주, 포르투갈, 이런 곳에 발사장을 추가로 더 지금 계약을 하고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지구 자전력을 활용을 해서 더 그러니까 수익성 좋게 발사를 하는 측면도 있지만 로켓랩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 발사장의 개수가 결국 발사 횟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발사장의 위치가요? 개수가. 개수가요? 네. 그러니까 위치는 한 번 발사 때 얼마나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거고요. 네. 발사장의 개수는 예를 들어 한 발사장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쏜다. 예. 그러면 발사장이 한 곳이면 1년에 12번을 쏘는 거고요. 기다려야 되니까요.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발사장에서 한번 발사한 이후에 손상된 거를 메인터넌스하고 또 발사 준비를 하고 발사를 하고 그래서 로켓랩 같은 경우도 그 뉴질랜드의 발사장만을 이용할 때는 연 발사 횟수가 5회에서 6회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기업이 된 이후에 그 버지니아의 추가적인 발사대를 구축하면서 연 10회를 넘겼고 작년에 24회 발사를 했고 최근에 이제 발표된 거 보면은 올 1분기만도 5번을 발사했거든요. 근데 연 20회 이상 정도를 발사를 해야 손익도 많이 낼 수 있고 그런 이제 횟수가 매우 중요한 사업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규모의 경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륙별로 하나씩 거점을 마련해 놓으면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고객사들 네, 또 빨리 모으고 맞습니다. 여기 한번 쏘고 정비할 동안에 다른 데서 쏘고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근데 브라질, 호주, 포르투갈 등등 네. 대륙별로 이제 발사장 확보하실 계획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포르투갈이랑 호주는 아까 말씀하신 적도 부근에서 멀지 않습니까? 네,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죠. 그런데 예. 이 위성별로
그 가장 인기가 많은 궤도는 그 SSO라고 해서 태양 동기 궤도가 되고요. 예. 그런 경우는 그 어떻게 보면 지구로 살펴보면은 그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쏘는 게 또 궤도에 진입시키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위성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별로 좋은 발사장의 위치들이 있게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브라질은 모든 위성을 발사하기에 좋은 위치가 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포르투갈의 발사장 같은 경우는 극궤도 위성을 쏘기에 좋고, 뭐 호주의 발사장 같은 경우는 그 경사각이 낮은 경사궤도로 쏘기 좋고, 뭐 이런 각각의 발사장별의 장점이 있고, 이거는 고객의 니즈를 저희는 모두 커버하기 위한 이런 전략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그러니까 어떤 고객은 포르투갈로 오세요, 어떤 고객은 브라질로 맞습니다. 오세요, 이런 네. 식으로. 네, 맞습니다. 그렇죠. 굳이 뭐 일본 가는데 인천공항까지 갈 필요 없거든요. 멀기만 하고 김포에서 출발하면 되지. 네, 뭐 이런 맞습니다. 느낌으로. 그 우리나라의 민간 발사장은 지금 어떻게 뭐 계획이 되고 있어요? 뭐 추진이 돼요? 네, 이미 구축을 하고 있고요. 빠르면 내년부터 민간 기업이 쓸 수 있도록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혹시 그 뭐 발표가 나왔나요? 네, 우주항공청이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 나로우주센터 바로 옆에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고흥. 네, 고흥에다가요? 맞습니다. 아, 고흥 다른 지역에? 네, 맞습니다. 혹시 뭐 그 인근에다가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 자전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발사체를 이제 최대한 효율적으로 발사를 해야 되면 적도에 가까운 최대한 남쪽으로. 우리나라는 최대한 남쪽. 네, 맞습니다. 그 차이가 커요? 뭐 1, 200km 그 차이가? 네, 아주 큽니다. 아, 그래요? 네. 신기하네. 그 예를 들어 자동차 연비 개념으로 생각하면 자동차 무게를 1kg을 줄이는 건 자동차 연비 측면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네네. 발사체의 경우에 상단에서 만약에 1kg를 줄이면 그만큼 연료를 덜 싣는 1kg를 줄이면 그만큼 위성 1kg를 더 실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1대1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신기하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27년도부터는 전남 고흥에서 네. 나로우주센터 또 네. 다른 지역 인근에서 네. 민간 걸 이제 발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건은 마련이 되는데 이제 지금 우주청이랑도 저희가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 27년부터 국내 발사를 할지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고민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번 발사는 26년 3분기랍니다. 네네. 그거는 장소는 그러면 당연히 아직은 국내는 안 되고. 네, 브라질에서 또 발사할 그것도 계획. 브라질. 네. 그럼 브라질 한번 가셔서 그 또 조립하고 네. 사전에 계획하고 거기서 또 후 분석하고 네. 오래 계시겠네요. 보통 발사장 구축하는 기간은 한 6개월 걸리고요. 신규 발사장을 구축하고 발사하는 데까지. 근데 이미 구축된 발사장에서 발사만 하는 거는 한 1.5개월에서 2개월 정도. 조립하는데 그거밖에 안 걸려요? 네. 현장에서 조립하고. 근데 그게 조립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발사장 운영 그 기관, 뭐 브라질 예, 공군과 여러 이제 그 운영에 대한 그 서로 이제 온라인도 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들까지 하면 발사할 때까지 한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혹시 앞으로 몇 번 정도 더 쏴봐야 네. 이노스페이스의 로켓 기술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를 것이다. 네. 가늠해 볼 수 있나요? 그거를 뭐 숫자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발사체가 성공을 한다, 한 번 성공을 한다고 해서 그 다음도 무조건 성공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계속해서 발사 횟수를 늘려가면서 신뢰성을 계속해서 개선해가는 과정이고 로켓랩의 경우도 2017년에 첫 발사에 실패를 한 다음에 2018년에 첫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 3회 성공을 하다가 중간에 또 실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실패가 이렇게 발생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 과정들이 결국은 발사체 자체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데이터 확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고객으로부터의 계약을 수주하거나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고객들은 그냥 1회 발사 성공 사례만 있어도 계약을 하겠다 하는 고객도 있고 어떤 고객은 한 3회 정도는 성공 사례를 보고 계약을 하겠다 이런 이제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건 고객의 어떤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좀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 작년 말에 그 위성을 포함해서 8개 우주 화물을 실었지만 한빛나노가 결국에는 이제 좀 성공은 못하면서 네.
그 고객사들도 김수종 대표님한테 말을 못해서 그렇지 땅을 치고 있을 거야. 야이씨, 저 만드는데 얼마나 돈 들었는데. 아, 네. 이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잘 해드리세요, 그 고객분들한테. 저희 안부 전화 좀 드리고. 그 어찌됐든 간에 민간 우주 기업이면 그 고객사를 많이 또 이제 만나야 되고 선택을 네.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다른 뭐 민간 우주 기업들도 많이 또 있습니다만 또 한다는 회사들도 많고 네. 이노스페이스만의 경쟁력은 뭐가 있을까요? 결국 저희는 그 발사체를 제작하고 발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단 기간으로 해서 고객이 내가 위성을 가장 빨리 발사를 하고 싶다 그럴 때 리드 타임을 최소한으로 해서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근데 이게 발사체 제작에만 관여되는 것이 아니라 발사장 확보, 발사장이 얼마나 유연하게 그 고객이 원하는 시점을 대응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개의 발사장을 구축을 하는 이유도 그런 고객의 니즈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대륙별 발사장이라는 거는 그 대륙에 있는 위성 사업자의 경우 보통 위성을 발사한다 그러면은 발사체가 발사가 되는 곳으로 위성을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운송료도 내야 되고 운송 중에 손상이 생기면 안 되니까 여러 보호 조치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인근에서 각 대륙 안에서 발사를 하면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고객 입장에서의 만족도가 높은 거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의 타사에 대비했을 때 저희가 좀 장점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추가적인 가치를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그 민간 발사장을 건설해 놨을 때 민간 우주 기업이 또 그 발사장을 빌려서 쓰니까 네. 거기는 일종의 뭐 임대 사업처럼 네. 운영 사업비를 받고 그런 비즈니스가 또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발사장의 운영 기관은 저희가 아니고요. 브라질은 브라질 공군, 다른 곳들은 민간 기업들인데 1회 발사당 저희가 사용료를 지불하고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얼마나? 그거는 좀 공개하기가. 저는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 일종의 터미널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 전세버스 맞습니다. 출발하는데 고객분들 어디 모이시고 네. 버스 어디서 출발해야 되고 네. 거기서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도 해야 되고 네. 그러면은 전남공의 민간 우주발사 센터를 만들어도 네. 그 우주항공청이 또 그러면 그게 또 수익 사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그래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비용을 어떻게 얼마나 받을 것이냐. 좀 싸게 해달라고. 네. 대한민국 우주발사체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 네. 좀 저렴하게 합시다 이렇게. 야, 근데 사실 김수종 대표님이 엔지니어 네. 출신이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그 CEO도 처음이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기술뿐만 아니라 이런 전략, 네. 운영, 해외 기업들과 또 비교하면서 우리는 어떤 강점을 가져갈 것인가, 또 이제 재무도 신경 쓰셔야 되고, 네.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상당히 복잡하실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네, 어렵죠. 저도 좌충우돌 시행착오 많이 거쳤고 계속 배움의 과정이죠. 이게 뭐 기술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도 그런데 다행히 주변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뭐 멘토링 같은 것도 많이 받았고 조언도 많이 받았고, 네. 그렇게 해서 좀. 근데 우주발사체 기업을 경영해 보신 분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잖아요. 국내에선 제가 처음이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는. 되게 선구자시니까. 혹시 이제 왜 우리가 뉴스페이스라고도 합니다만 네. 주도권이 이제 민간 기업에게 넘어가는 네. 결국에 중요한 또 수익성이잖아요. 네. 이노스페이스가 수익을 내는 시점, 이것도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네. 이게 어떻게 좀 그려지십니까? 혹시 네. 계획이 있으세요? 저희가 그래서 계획하고 있는 거는 1년에 한 10회 정도 발사를 하면 그래도 손익분기를 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그걸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그걸 선제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올해 저희가 2차 발사 때 성공을 해도 그때 이제 연식회 발사를 하기 위해 무언가를 갖추게 되면 이게 단순히 그냥 제조시설, 양산시설 갖추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인허가 과정 같은 것들이 걸려 있어서 선제적으로 준비해 놓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조기에 그런 성과들이 달성되기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선제적으로 그런 양산시설뿐만 아니라 지금 발사장, 그다음에 각국의 우주청들이죠. 그런 것들과의 발사 허가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발사에 성공을 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저희는 발사 횟수를 늘릴 수 있는 준비가 선제적으로 지금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허가에도 또 시간 걸리니까.
최소 뭐 1년, 2년은 그냥 바로 그냥 지나갑니다. 인허가만요? 네. 그러니까 발사 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아니, 가지. 무슨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아, 국내는 아닌데요. 예를 들어 해외에서 해외. 초도 발사를 한다. 그럼 엄청나게 많은 검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네요. 역시 뭐 이게 우주 기업을 그냥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네. 또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제 이게 스페이스X가 많은 사람들의 이제 눈을 너무 높여놔가지고 아, 네. 재사용 로켓을 네. 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어디 갔다 이제 다시 내려와도 갔다 왔네. 처음에는 뭐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사실 그거를 해야 하는 건데 네. 생각은 있으세요? 아, 저희 역시도 이미 재사용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개발 중. 네. 그래서 이제 기술 개발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수직 이착륙 시험까지는 저희도 뭐 성공을 해서 얼마 전에 재작년쯤 발표를 한 바도 있었고. 네. 수직 이착륙을 네. 테스트 해보신 거예요? 네. 얼마큼 떴다가? 아, 뭐 고도는 낮은데, 예. 그러니까 보통 재사용 발사체를 만들 때 재사용 발사체를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재사용 발사체에서 필요로 하는 요소 기술들을 먼저 개발을 합니다. 거기에 핵심은 네. 1단 엔진을 수직 재착륙시켜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 랜딩을 위한 추진력의 조절, 그 다음에 이게 넘어지면 안 되니까 자세를 잡기 위한 자세 제어 기술, 그 다음에 위치를 찾아오기 위한 유도 항법, 이런 기술들을 먼저 기술 개발 플랫폼으로 먼저 테스트를 반복하면서 기술을 확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술을 적용한 발사체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럼 저희는 이 기술 확보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거기 뭐 특허 문제도 네. 있어요? 보통은 발사체 업체들이 그 특허들을 많이 내지 않습니다. 왜요? 보통 기술 노하우로 예. 보통 보유를 하고 특허를 내려면은 공개해야 상세한, 되니까. 네, 오히려 후발주자들에게 많은 힌트를 줄 수 있어서. 그걸 또 우회하는 방법만 찾아내면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요? 오히려? 네. 그러면은 김수종 대표님도 스페이스X 그 유튜브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계속 돌려보시는 거 아니에요? 저 파리채 같은 거 어떻게 움직이나 막 이런 사실 거. 힌트를 많이 얻습니다. 오. 근데 기본적인 뭐라 해야 될까? 방식? 원리는 좀 비슷한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물리학이죠. 똑같죠. 음. 다만 그걸 구현하기 위한 기술,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인 부품 이런 것들을 어떤 걸 적용할 거냐, 그런 부분은 그 회사 또는 기관이 가진 기술과 인력 수준을 바탕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로켓들의 막 이렇게 방향 조금씩 막 바뀌기도 하고 네, 파리채 같은 걸로 방향 잡기도 하고 네. 자세 잡고 네, 이게 참 신기해요. 우리 그냥 유튜브로만 보고 막 박수 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네, 그 뭐예요? 어릴 적에 보면은 이제 우주과학자들 이제 꿈꾸면서 막 그냥 그림 그리듯이 있는데 네. 그 하나하나 또 뜯어보시고 네. 그러면 그 기술은 이노스페이스는 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재사용 로켓. 재사용 기술 개발 측면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예전에 그 스페이스X가 넓은 이런 공터에서 네. 이렇게 이륙을 시켰다가 폭파시키고 네. 뭐 이륙했다가 내리고 이런 테스트들을 예, 이제 한 여러 걸 번. 보셨을 텐데 그런 이제 과정들이 저희도 필요하고요. 그러자면은 그런 시험을 할 수 있는 넓은 이제 시험 공간 그런 것들도 또 갖춰져야 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서 이제 뭐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차세대 발사체라고 하는 우주청 중심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발사체에도 최근에 이제 소모성 일회용 발사체에서 재사용 발사체로 계획을 변경을 한 이유도 사실 이제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재사용 발사체는 필수이다 필수이잖아요. 보니까 네, 이게 단가 경쟁이나 이런 거죠. 맞습니다. 네. 차세대 발사체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이제 같이 재사용 발사체를 해야 되고 네. 누리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업의 주도권이 거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재사용 발사체를 이노스페이스가 어떻게 뭐 국가적으로나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좀 비용도 절감하고 네. 국책 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네.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뭐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재사용 발사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네. 뭐 이제 관리기관인 우주항공청, 연구개발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 그 다음에 그 전체 사업을 운영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런데 이게 이제 대표 기관들은 그렇지만 사실은 그 아래 수백 개의 국내 그 이제 협력사들이 예.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 중에 일부를 뭐 저희가 참여해서 개발을 할 수도 있겠죠. 그건 아직 이제 구체화된 거는 아니고 네네. 아이디어 그렇진 정도. 않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게 사실 그 재사용 로켓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막 친숙해진 기술이긴 합니다만 블루 오리진의 그 뉴글렌 네. 그것도 얼마 전에 이제 성공을 했던데 네. 해상에 착륙시키는 게 그것도 그렇게 오래 걸렸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돈도 엄청 많이 썼던 거고. 네. 근데 그 또 한편에서는 스페이스X보다 한 9년, 10년 뒤쳐졌다라는 네. 이게 비판은 아닌데 사실은 네. 어쩔 수 없는 현실 네. 차이가 또 있고 네. 일단은 단회 네. 일회용 로켓도 이제 많이 또 쏴봐야 되는 거고 네. 아직 갈 길은 좀 네. 멀어요. 그 사실 엔지니어로서 특히 대한민국에서 누리호만 네. 성공을 해도 막 엄청나게 이제 환호하는 네. 사실 그것도 좋은 겁니다만 그 현실에서 어떻게 민간 우주 기업을 창업까지 하실 수 있었을까? 이거는 진짜 대단하신 일이거든요. 창업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2017년에 이제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그 2017년을 좀 되돌아보면 예. 이미 스페이스X는 재착륙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해였죠. 네. 2017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누리호에 사용할 엔진을 하나만 붙여서 시험 발사를 처음으로 해봤던 때가 2018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우주를 산업으로 보는 것도 어려운 때였고, 민간이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도 생각을 못할 그런 좀 힘든 환경이기는 했지만, 저는 이제 그 학위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아주 창업 생태계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많은 그 창업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국 이후에 뭐 대기업에서 재직을 하고 경험도 쌓고 그 이후에 이제 창업을 이제 하게 된 건데 그 당시에 국내는 여러 가지 아직 우주 산업에 대한 인식이 낮고 기술 개발 수준도 낮았지만 스페이스X가 재착륙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이런 우주 산업의 주도권이 민간 주도로 넘어갈 거라는 그 움직임은 확실히 그 이제 보일 때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때 시도하지 않으면 시장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렵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발사체 분야에서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가 이제 늦어서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도전적으로 시도를 했는데 다행히 제가 학위 때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으로 학위를 받았고 그 엔진 기술은 제가 알고 있는 기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발사체에서 핵심인 엔진 기술을 제가 알고 있고 또 국내 산업계에서 국내 여러 서플라이 체인의 뭐 원가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제조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다 보니 이걸 잘 구성하게 되면 뭐 늦었지만 그래도 전체 파이 중에 일부는 우리가 시장에 참여해서 점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2017년에 시도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진짜 창업 정말 많이 하고 네. 실패해도 괜찮은 나라 뭐 네. 이렇게 또 용인도 많이 된다고는 네, 합니다만 맞습니다. 남 공격하는 거 말고 그래서 주변에서 이게 창업도 많이 봐왔던 거고 이스라엘에서 네. 그러면은 이누스페이스 처음에 창업하시다고 할 때 네. 주변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다들 말렸죠. 다들 뭐 한국에서 무슨 우주발사체 기업이냐고 막.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이제 뭐 일단은 가족을 설득하는 과정도 상당히 이제 어려운데 뭐 개인적이긴 하지만 저보다도 더 용감하고 도전적인 게 저희 집사람이어서 응원을 받으면서 이제 사실 창업을 할 수 있었고 그 외에 이제 그 외적으로는 그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게 가능하겠느냐 예를 들어 자금 조달부터 해야 되고 또 저희의 역량을 또 보여줘야 되는데 그 보여주는 게 투자자뿐만 아니라 사실 이 발사체를 이용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돈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고 많은 정부 기관 그리고 국내 이런 발사체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의 연구원들도 어느 정도 그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야만 도움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것들을 좀 설득해 나가고 하는 그런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좀 오래 걸렸었죠. 혹시 뭐 이렇게 부모님 논밭을 좀 파시거나 네. 그런 건 없으셨어요? 네. 사실은 사실은 창업적인 뭐 한두 푼 하는 네. 것도 아니고. 네. 사실은 이제
장인어른이 네. 도움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대주주? 그렇진 않으셨고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제가 그런 시도를 한다고 할 때 이제 뭐 좋게 봐주셔서 한번 도전해 봐라. 땅 좀 파셨는데. 이게 사실 이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창업하신 이후에 제일 힘들었던 순간은 네. 언제셨어요? 결국은 무언가를 국내 기반에서 기술은 저희가 가지고 있다 치고 무언가를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구현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발사체라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분야다 보니까 초기에 투자를 받아야 하는 자금도 많아야 하고 또 그런 큰 규모의 투자를 초기 이렇게 투자를 받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레퍼런스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너 뭐 만들어봤어? 쏴봤어? 김수종이 누구야? 네. 뭐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우주가 산업이 될 수 있다는 걸 이해시키는 게 일단은 제일 어려웠습니다. 국내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주도로 10여 년간 개발을 한 그렇죠. 누리호의 첫 시험 발사도 없었을 때였고 그러다 보니 여전히 모든 국내의 기관들은 우주는 R&D의 영역으로 보고 있을 때였고요. 그렇다 보니 이걸로 결국 저희에게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이후 그 수익 사업을 해서 얼마만큼의 시장에서 이렇게 점유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설득을 해야만 투자자가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설득하는 과정이 너무 좀 어려웠죠. 그리고 또 투자를 받으려면 결국은 저희의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그렇죠. 이제 하게 될 텐데 사실 국내에서 우주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것도 어려운데 저희가 주장하는 밸류를 설득시키고 인정하도록 하는 그런 이해 과정도 사실 쉽지는 않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뉴스페이스 민간 중심의 시대를 열어준 일론 머스크가 이제 선례로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뭐 스페이스X 물론 이제 상장한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해외 우주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도 별로 없었고 네, 국내에 투자하십시오 이럴 네. 수도 있고 네, 시각은 이제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그래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 때부터 이 우주 분야에서 계속 로켓 엔진 개발하고 해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 또 국내에서의 흐름을 쭉 보아왔는데 사실 지금처럼 좋은 기회가 만들어졌던 상황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상당히 많은 좀 책임감을 느끼는 게 저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좋은 선례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또 이런 시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책임감도 좀 많이 갖고 있죠. 그렇죠. 한국에서 김수종 대표님이 못하면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어깨가 좀 이렇게 무거워지신 것 같은데. 예. 사실 책임감이 확실히 있으시죠. 네. 또 이게 계속해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또 반복을 해야 되는데 네. 또 자금은 또 언젠가 또 바닥이 날 테고. 네. 제가 이렇게 네이버 이렇게 검색해 보면 이노스페이스 옆에 자동 완성 기능으로 유상증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누가 검색하는 겁니까? 자꾸. 네. 자금 소요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저희가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네. 또 상장 이후에도 자금 조달을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많은 좀 질책을 받고 있고 또 저희를 믿고 이제 투자해 주신 주주분들에게도 많은 이제 실망감을 좀 드리고 있어서 그 부분 너무 이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가 도전적으로 시도를 하는 거는 단순히 제 개인적인 어떤 뭐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정말 그 창업 기업이 도전적 시도를 해서 큰 그 업사이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례를 좀 한번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예. 그런데 다만 그 과정까지 가는 기간이 일반적인 어떤 투자처들에 비해서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 투자 비용도 상당히 좀 크다는 것이 아마 예전의 사례들과 비교하면 좀 익숙치는 않은 그런 이제 사례 이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이제 저희를 질책하고 질타하시는 것들은 뭐 이제 저희가 감수해야 되고 뭐 당연하다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주 발사체, 우주항공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당장 올해 투자해서 내년에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물론 이제 어떤 현금 흐름 측면에서 그렇게 기대는 안 하셨겠죠. 사실 그게 또 맞고 또 멀리 보셔야 되고. 네.
그 또 아직 가고 있는 길이니까 또 분명히 중간중간 당연히 또 실패가 있는 게 당연할 테고 네. 그것도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걸 테고 그 지금 로봇 기업들의 돈이 엄청 몰리잖아요. 네. 근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피지컬 AI라는 말 자체가 없었고 네. 로봇 기업도 이제 자금 수혈 받을 때 엄청 고생들 하셨더라고요. 다른 기업들 CEO들 보면. 근데 요즘에는 먼저 막 문을 두드린대요. 네. 우리 투자금 좀 받아달라고. 요즘 네. 로봇이 대세라고 막. 근데 우주발사체도 아마 그런 순간이 머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래서 최소한의 그런 결심을 하시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성과는 빨리 만들어야 되지 성과를. 않을까. 네. 그렇죠. 이노스페이스 임직원이 한 240명 정도 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인력 확보, 또 네. 우수 인재들 많이 또 이제 유치를 하셔야 되는데 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우주로켓 개발 인력? 네. 사실 충분치 않고 인력풀이 그렇게 두텁지 않죠. 예. 그래서 우주 분야에서 경험을 가지고 뭐 학위를 받은 분들만으로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걸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현재도 저희 240명 중에 한 150명 정도가 연구개발 인력인데 거기다가 또 저희는 발사체가 이게 탄도미사일로도 전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보니까 외국인 채용이 또 안 됩니다. 그 기술 분야 쪽은. 그러면 철저히 이제 국내 인력만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택한 방법이 유관 산업에 있었던 분들을 이제 모셔서 내부 트레이닝을 시켜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회사 안에서 무언가 이제 경험을 하고 트레이닝을 받아야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그러한 비용들 즉시 이제 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에 비해서는 좀 그런 과정에서 뭐 인건비나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로스가 있을 수는 있는 거죠. 또 이제 석박사급은 인건비가 또 만만치 않을 거고 네. 또 이쪽에서 이제 도전하는 분들한테 또 섭섭하게 또 해주면 또 안 되고 네. 그게 또 다 자금이고 네. 그 사실 왜 지금도 나오나 모르겠는데 왜 애국가 나올 때 항상 이제 로켓 이런 거 나오고 네. 어린이들도 항상 이제 박물관이나 우주과학관 이런 데 가서 네. 커서 이 다음에 우주과학자가 될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아마 대표님도 그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하셨을 거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주로켓 연구원으로 산다는 거는 어떻습니까? 사실 최근에 막 모든 언론이나 뭐 이런 곳에서 우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제가 학위를 하고 연구원으로 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우주는 그냥 연구개발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지 않았고 그러니까 연구만 하다 끝나는 막 이렇게도 보는.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학위를 할 때 우주 분야에서 학위를 하면은 밥 굶는다, 갈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많은 다른 분야 유관기관 뭐 기계 분야라든지 항공 분야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취업도 하고 가 계셨었죠. 그런데 저희 때는 그랬는데 앞으로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꼭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우주 분야에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새로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민간 사이드에서도 실질적으로 투자를 또 활성화하고 있고 하다 보니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우주 분야 우주학과 지원율도 올라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선택은 뭐 훨씬 나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왜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그 사람은 기술을 배워야 된다 이야기 네. 많이 했었는데 우주과학 기술은 그거 밥 굶는다. 네. 그 취업해봐야 어디 회사도 없는데 어디 취업하려고 그러냐. 아니면 다 그냥 학문적으로만 네. 가는 거고. 근데 이제는 확실히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고. 뭐 해외로 나가는 인재들은 없어요. 네. 미국 기업들은 또 다양하게 채용을 좀 하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저도 박사학위 이후에 이제 외국의 여러 곳에 이제 이렇게 문을 두드렸을 때, 네. 아주 크리티컬하게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 분야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발사체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 이런 곳에는 외국인을 아예 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도 역시 기술 유출의 문제 때문에 배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아주 민감한 분야가 아닌 그 외의 우주 분야로는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봉을 좀 많이 주시나요? 아니 왜냐면 이제 또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데 대기업이잖아요. 네. 그 똑같은 뭐 박사학위 한 친구가 네. 저 이노스페이스 안 가고요.
하나 갈 거예요.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또 좋은 인재도 많이 유치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대기업과 비교하면 저희가 지금 제공하는 처우는 상당히 좀 부족하죠. 뭐 연봉, 복지 뭐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근무 워라밸 지키기도 어렵고. 네, 상당히 이제 경무들을 이제 소화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작년에 브라질 같은 경우는 발사장에서 최장 6개월까지 저희 직원들이 집에 못 오고 거기서 발사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 그분들이 그런 박한 처우에도 왜 우리 회사에 오느냐를 보면 딱 한 가지의 차이는, 저희는 그 보람을 정말 그 본인이 기여한 노력한 부분에 대한 보람을 정말 다른 곳에 비해서 몇 배로 느낄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엔지니어들이 졸업하면 내가 만든 로켓 내 손으로 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 가서는 그렇게 자기 의견을 반영시키거나 할 수가 없거든요. 참여율도 높아지기 어렵고. 근데 저희는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서 발사체 실어서 직접 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오는 희열과 보람이 크니까 이제 나머지를 포기하고 오시기도 하고, 또 경력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와 이제 유사한 세대 분들이 그 당시에 학위를 하고 졸업을 할 땐 우주 분야에서 내가 내 평생을 바쳐서 뭔가를 해보고 싶었지만 그런 걸 펼칠 곳이 이제 없었으니 뭐 건축 회사도 가고 뭐 기계 회사, 자동차 회사도 가고 이랬다가 지금 중년의 나이에 저희 회사로 들어와서 내 꿈을 다시 한번 펼쳐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이제 언론에서 우리 회사에 오는 분들은 중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낭만 있는데요? 네,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죠. 이야, 진짜 낭만 있는 회사네요. 네. 어떻게 보면 진짜 내 피땀 눈물이 들어간 발사체가 네. 우주로 날아가는 모습 보면서 또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또 한켠에서 또 이게 또 현실이 되려면 네. 회사도 이제 수익이 잘 나고 네. 잘 되셔야 하고, 직원들한테 뭐 스톡옵션이라든지 그래서 뭐 주식 보상이 현실적으로 이제 보상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제 스톡옵션으로 부여를 하고 있죠. 그래야 됩니다. 네. 회사도 또 그래야 또 같이 이제 이해관계가 일치가 네. 돼서 또 잘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우주과학 기술 발전을 위해서, 물론 이제 뭐 이노스페이스 뭐 김수종 대표님만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것만큼은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전적 시도를 용인하는 문화. 그게 꼭 뭐 정부의 역할만도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아직 그런 어떤 실패를 용인하는, 또 도전적 시도를 한다는 거는 하이 리스크 이후에 하이 리턴을 기대하는 부분도 있는데, 하이 리턴은 기대하지만 하이 리스크는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좀 그 과거를 좀 이렇게 상기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꼭 그렇게 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정말 많은 도전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1970년대 삼성, 현대차 이런 것들이 도전을 해서 지금 이렇게 큰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됐고, 그때의 창업을 하신 분들은 그런 도전을 하셨던 거거든요. 물론 그런 도전을 하신 더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실패를 했었던 사례도 많았겠죠. 근데 저 역시 그런 도전을 하는데, 제가 국내 기업으로서 성공 사례를 꼭 만들어 보고 싶어서 해외 투자를 받지 않고 국내 기업으로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그래도 인정받을 만한 어떤 성과를 내게 됐을 때, 그래도 이노스페이스라는 기업이 맨 땅에 헤딩을 해서 국내 기업에서 그런 모두가 희박하다고 하는 가능성을 뚫고 이 정도의 성과를 만들어냈다. 그런 걸 좀 한번 우주 분야에서도 한번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기 못 사는 나라 한국이라는 데서 무슨 조선업이냐, 네. 한국이 무슨 반도체냐, 네. 한국에서 어떻게 자체 개발 자동차를 만드냐, 이런 이야기 들은 게 사실 몇십 년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주 발사체 기업으로서는 이제 이노스페이스가 네.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이제 네. 하신다는 거고.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창업하고 있는, 또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우주 분야 기업이 정말 훌륭한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도전적 목표 설정을 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우주가 단순 테마가 아니라 정말로 사업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가 곧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국이 후발주자로서 지금까지 보여준 어떤 DNA를 보면
누구보다 이게 늦었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효율적으로 끈기 있게 해내는 그런 우리나라만의 그 DNA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우주 분야에서도 그런 그 산업적 성과가 곧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진짜 그 우주에 화물을 보내려는 그 수요는 정말 많다. 네. 공급이 못 따라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사실 뭐 밤하늘에 별보다 많이 보이는 게 스타링크라고 하고 네.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걸 또 해야 할 필요도 있고 중국은 또 이미 또 많이 쏘아 올리고 있고 네. 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좀 어떻게 구상을 한다라거나 뭐 구체화된다라거나 이런 게 좀 보이세요? 이미 우리나라 뭐 결국 수요죠. 그 위성을 발사하고자 하는 수요를 창출을 할 때 정부 사이드가 있고 민간 사이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그런 이제 위성, 뭐 기능으로 보자면 정찰 위성, 아니면 통신 위성 이런 것들을 다수 올려서 그런 그 국가적 전략적인 어떤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 있고요. 지금도 계속 그게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저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수요도 충분히 형성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런 게 바탕이 되게 됐을 때 이제 해외 이미 저희가 뭐 그 계약 수주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수주도 좀 더 이제 확대되고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아예 뭐 자산을 확보해서 그거를 공용으로 쓰면 되지라는 개념이 이전에는 좀 적용이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링크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여러 전쟁 상황 그다음에 미국의 관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 독자 역량을 갖춰야 되겠다. 특히 우주는 이게 상업적 목적뿐만 아니라 군사적 목적으로도 중요하니 독자적으로 갖출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고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각국 모두 좀 그렇게 계획들을 점차 더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가 확실히 좀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현실로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올라가시는 거고 물론 이제 로켓을 한 방에 쏘아올렸으면 좋겠으나 또 이노스페이스가 어찌됐든 간에 상장사입니다. 네, 24년도에 상장을 하셨고 네, 맞습니다. 참 그럼 이제 수많은 또 이해관계자가 네, 생겼어요. 네. 많은 분들은 또 응원을 하시겠으나 네, 따가운 질책을 네, 참고로 이제 종토방은 보지 마시고요. 네, 우리 이노스페이스 또 기대하시는 주주분들을 네, 향해서 또 마지막으로 또 인사를 좀 해주신다는 네. 말씀을.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뭐 일정도 지연되고 발사를 했는데 시도 과정에서 좋은 성과를 못 내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일반 주주분들, 많은 주주분들이 이제 실질적인 이제 피해를 보게 되고 또 실망감을 갖게 하고 되시고 그런 부분은 뭐 회사의 대표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내재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외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저희 기술만으로 지금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많은 시도들을 지금도 고흥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시도를 통해서 분명히 성공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성공 사례 이후에는 미리 준비한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빠른 수익성 개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저희를 믿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면 기다려 주신 만큼의 성과를 꼭 그 보상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근데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길, 없던 길을 이제 막 만들어내면서 이제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많이 응원을 또 해드려야 되겠고 당장 올해 3분기 쪽으로 이제 다음 발사도 또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시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지금 또 엄청나게 또 이제 고생을 하실 테고 많은 응원을 또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그냥 김수종 대표이사, 네. 한국의 스페이스X가 아니라 그냥 이노스페이스. 네. 그래서 또 이노스페이스 로켓 또 쏜대. 뭐야 뭐 지난번에 쐈는데 뭐 이런 시대가 좀 빨리 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